고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앞으로 도와서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죠. 파악을. 자, 14페이지 이제 그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보면 가에서는 한국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되었다. 아니죠.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죠. 수능에는 안 나가도 고등학교 1학년생이면 다 배워야 돼. 그러다가 이제 선택 과목 바뀐 게 09년 개정이었다가 다시 뭐냐 필수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과목이 고등학교 신설됐다. 자, 나는 지금 뭐가 있죠?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 이해, 동아시아사. 2007년 교육과정을 보면 한국 문화사와 동아시아사가 신설됐고 한국 근현대사가 신설된 건 언제죠? 7차 교육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의 과목이 세계 역사 이해로 변경됐다. 아니죠? 나에 있었던 07년 교육과정의 세계 역사 이해 과목이 다시 09년에서는 뭘로 변경됐죠? 세계사로 변경됐죠. 세계사로. 자, 그 다음에 다와 나는 중학교 한국사 세계사 영역이 역사 과목으로 통합됐다. 7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07년 교육과정과 09년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는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제시되었다. 자, 맞죠? 그래서 지금 뭐 교학사하고 천재교육인가요? 네, 거기에서 두 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그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선택을 해도 그 교과목은 이제 들어도 수업까지 애들이 선택할까? 좀 문제가 있어요, 책이. 왜냐면 세계사는 어렵다는데 세계사보다 몇 배나 어려운 그 책을 수능으로 선택하는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애는 있겠네요. 뭐 베트남어나 뭐 그 이런 것들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좀 약간 그 교과서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책은요. 예, 필수 보셔야 되겠죠? 인구 보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가와 가 5번 보죠. 5번. 네,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는 뭐냐면 자, 그 교수학습 과정에 일어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그 당시 역사 교육과 관련된 그 교수학습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네,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죠. 자, 여기를 볼게요. 먼저 가 예고를 보자. 가. 자, 가 예고는 보죠. 오늘은 뭐 강화도 조합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모두들 지난 시간에 배운 병용량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네, 여기는 존댓말 쓰고 있지만 실제 쓰면 존댓말 안 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그때 이제 지난 시간을 배우겠다는 병용량을 12년을 배우겠다는 거죠. 강화도 조합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교수학습 그 지도할 걸 짤 때 보이 짜고 그 다음에 전개 그리고 마지막 뭘 짜죠? 정리라는 걸 하죠. 정리하게. 여기 도입 단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교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를 일단 제시하잖아요. 근데 실제 수업은 학습 목표 제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단평가를 하죠. 이때 진단평가라는 것은 선수평가요. 예전에 그 시간에 배웠던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 근데 잘 안 하죠, 이것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는 본수업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가를 보죠. 자, 교사는 전시학습, 전에 시계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나를 보죠, 나. 자, 고려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가거제를 실시하고 나온 누구인가요? 강종이요. 자, 호적대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강종이 만든 법은 뭘까요? 학생비, 노비학법이요. 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교수학습 방법 중에 문답법이죠. 네, 문답법은 최근에 잘 나와요. 특별히 나와. 비교학습 관계. 네, 이번에도 나왔어요. 아마 내년에도 나올 거야. 문답학습하고 비교학습은 그 교수학습 방법 공부할 때 꼭 정리해서 보세요. 자, 문답학습 방법은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네 가지로 나눠지죠? 이 가스가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보통 이 녹색책에 구분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 처음에 인지, 기억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용적 질문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살적 질문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평가적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인지기억, 수용적, 그 다음 학살적.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 글씨를 좀 엉망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쓰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는 공부해뒀으니까. 자, 인지기억 질문은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정보.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실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이거는. 별다른 사고 기능이 필요하겠어요? 안 했어요? 없죠? 인지 재생 기능만 필요해. 이러냐? 자, 여기에서 지금, 위에서 그 나에서 지금 하는 사고방식은 뭐죠, 지금? 요, 인지 기억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제 실시하자. 그 다음 노미한 거. 다 무엇보다 단편적인 사실들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수용적 질문은 뭐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답을 추려낸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냐면 제일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합리적인 답을 추구하는 거야. 탐구 기능이 요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결론이나 방향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 좀 설명이나 대비나 대조나 분석 방법을 하죠. 여기 이제 수용적 질문이고요. 학상적 질문은 여러 가지 답을 요구해요. 여러 가지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가설이나 예측이나 추론이나 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도 여기에 속하죠. 그러면 제가 헷갈리는 게 인지기억 질문과 수용적 질문은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조금만 알아. 수용적 질문과 학상적 질문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근데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수용적 질문은 답이 몇 개 있죠? 한 개를 요구하고, 그래서 학상적 질문은 답이 두 개를 요구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럼 학상적 질문에서 수용적 질문이 있어요. 배경에 대해서. 네? 답이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 이상이죠.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이거는 학상적 질문이죠. 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러면 학상의 수련이에요. 근본적인 거니까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평가적 질문은 판단, 가치, 그 다음에 선택과 관련된 질문.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대형군의 세국 정책은 적정한가?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지금. 뭘 물어봐요? 평가나 가치를 물어보는 거, 지금. 선택, 가치나 어떤 판단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 이제 평가적 질문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적정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짓이죠? 평가적 질문이다. 그래서 이 과학의 그런 네 가지 인지기억 질문, 수련적 질문, 학상적 질문, 평가적 질문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녹색책하고 어디에 들어가면 검은 책 나오네요. 김한준 씨 논문책 있죠?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특히 검은 책 보면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예문이 있으니까 그 예문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세요.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이제 문제 들어와서 20번 문제 보죠. 20페이지 보면 자, 니은 보면 나는 교사나 예측, 추론, 상상 등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질문하고 있다. 자, 예측, 추론, 상상 이런 것들은 어디 속하죠? 학상적 질문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뭐냐? 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경제학적인 생각 부분을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근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죠?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면 무조건 무슨 학습? 비교학습이죠. 자, 비교학습은 두 개 이상의 지역이나 민족, 시기, 사건들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자, 비교학습의 여러 가지 유의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 범주와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해야 돼. 다른 지역의 성별과 관계 등을 비교할 수 있어도
다른 지역의 상벌과 신분 관계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의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그 미국의 여성과 한국의 강아지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지금요. 초점을 제대로 못 맞췄어. 자, 그리고 교사는 동시에 다른 폴리스에 비교할 설명이 있다. 맞죠? 스파르타와 아테네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비교를 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를 보았죠.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자, 루이 16세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냥만 좋아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네, 맞아요. 통치자가 무능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죠. 자,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 내러티브의 특성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원인만의 여러 가지 원인의 비중이 각각 다르죠. 중요한 원인이 있는 반면에 그걸 중요하지도 않은 원인이 있고,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냐는 것도 그 역사적 역사가 어떤 판단, 주관적 판단에 많이 개입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교사를 보면 학생들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뭐냐면 모형 기소들, 마리 앙투아네트가 너무 사치스럽고 루이 16세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가지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프랑스 혁명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 교사는 지금 원인의 다양성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그 학생들은 어떤 사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원인 생각할 때 항상 어디에 익숙하냐면 대중매체에서 정보에 익숙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대중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자, 예를 들어 평양성 있죠. 평양성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했던 그 평양성에 보면 고구려가 왜 뭐 때문에 망한 걸로 됐어요? 그거 보면 영계소문의 아들의 고육 상책 때문에 마치 망한 것처럼 서술됐지만 실제 고구려의 멸망 원인 한 가지만 서술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이렇게 답변하면 교사가 그래 하면서 넘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래서 이 대중매체에서 뭐냐면 형성된 잘못된 오개념을 교사가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구려의 멸망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상식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요거 몇 개 이것저것만 알면,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것들만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 자, 이 6번 문제 뭐와 관련된 걸까요? 교수 내용 조직 방식이죠? 네, 24페이지 보세요. 네, 교수 내용 지식 방법인데, 이 교수 내용 지식은, 조직 방식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을 다 하면서 애들이 실제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진행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그건데, 자, 이걸 해마다 문제씩 나오죠? 요런 문제를 풀려면, 그 당시 파란 책이나 녹색 책, 그 다음 검은 책 있어요. 검은 책 꼭 보셔야 돼요. 요 세 개에 있는, 것을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징들 꼭 정리하고 보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 편하시게 저 표 하나 만들었어요. 잠깐 몇 페이지 보시면요. 27페이지 보세요. 보충 내용. 거기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 있죠? 네. 거기 연대기적 방법, 연연대기적 방법, 분야사, 주제중심, 문화법, 분절법, 사회과학적 방법, 간지학적 접근 방법 있는데, 요게 의미, 장점, 단점 꼭 외워두세요. 별표 3개 쳐놓고요, 여기서. 네. 예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연연대기 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야사 나왔죠. 칭찬교육까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던 것이 주제중심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분절법도 간혹가다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또 주관식 서술 문제에서 간지역적
정돈 방법 나왔죠? 이거는 이제 달색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의미, 장점, 단점 꼭 외워두시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이에요. 주제 중심 방법.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요. 자, 24페이지 돌아와서 자,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설정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농업기술이 어떤 변화를 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농업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국가의 농업정책이 어떠했는가를 다룬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을 가지고 고대에서 현대까지 특정한 주제를 택해서 시대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살펴보고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를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죠. 요거 헷갈리신 분들은 좀 뭐냐면 국어 능력이 딸린 거죠. 이미 답이 뭐 어때?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왔잖아. 주제라는 것은 다양한 내용 중에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개를 딱 설정해갖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하고 분야사하고 연대기 방법이 이게 뭐냐 헷갈려. 그러면 이걸 좀 구분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자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요. 네, 제가 저는 좀 수학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수학적 방식이. 자, 이거 많이 봤죠? 수학 시간에. 자, 요거 이제 X선이라고 하고 X축하고 이제 Y축하고 하고 X축은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네. 그 다음에 Y축은 분야라고 하죠. 네, 분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정치, 뭐, 사회, 경제, 뭐, 문화 등등 있겠죠. 등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걸 그냥 한 번에 쫙 해가지고, 뭐, 문제 다 해고 싶다. 그냥 이것을 한 번에 제 분야에 있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훑고 싶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그런 책 있죠? 그런 책을 서술하는 조직 방식은 뭐다? 연대기적 방법이죠. 연대기적 방법. 네. 근데 이런 연대기적 방법의 문제가 나오면 한 사건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만약 예문을 만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 사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목차가 나오죠. 목차가. 그러니까 목차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목차가 나와. 사건이 안 나와, 이거는 절대.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한 부분만 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가 똑같은데 한 부분만 봐. 부분만 봐. 이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분야사죠. 분야사.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뭐 정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분야만 봐. 분야만. 네. 자, 이것도 한 사건이 나오겠어요? 예문이 구성되면. 사건이 안 나오죠? 이것도 요 안에 뭐 분야사에는 일종 숙종대, 명종대, 정종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정치사를 한다고. 자, 그러면 요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줄여서 어떤 내 목적에 맞는 것들만 딱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고 싶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노란색을 보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한 분야만 보고 싶어. 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에요. 주제 중심. 근데 주제 중심 방법은 요게 특징이 뭐냐면 요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적 조직 방법이 있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한 공간만 보는 게 있어요. 또 한 공간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한 공간을 전만 보는 거죠. 시간의 흐름 전만. 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횡적 조직이에요. 횡적 조직은 시간의 흐름을 상관없이 한 특정한 시공간의 한 공간만 봐. 역사적 한 공간만.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상업혁명. 딱 이렇게 하면 18세기의 상업혁명 한 공간만 봐요. 한 주제만, 한 공간의 한 시점에 한 주제만 딱 봐요. 이것이 횡적 조직이고, 종적 조직은 뭐냐면 주제의 내가 선택한 주제에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죠. 그러면 이게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면 종적 조직에 속하겠어요? 횡적 조직에 속하겠어요?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시간의 변화를 보는 거죠. 한 주제부터 하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종축 조직에 속하죠. 자, 이걸 이제 검은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전 계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전 계열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주제 중심으로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8세기 산업혁명하면 살펴본다. 이거 행정 조직이 있어요? 종축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 조직에 속하죠?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18세기 산업혁명만 보는 거 아니야. 딱 주제만. 그때 만약에 이런 예문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건들이 나오겠죠. 이게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뭐 전시가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에 속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주제 중심 방법의 장점을 보면요, 학습자의 익숙한 주제 선택과 관련된 사실 시대적 발전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에 속하죠? 이거는 발전 기업법, 종축 조직에 관련된 거고요. 한년의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자, 학생들이 여러 각도로서 문제를 바라보는 폭넓은 역사 시간을 약속할 수 있다. 이거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장점도 있고,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겠어요? 넓은 자기와 관련된 없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안 보게 되죠?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네. 자, 보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사실의 시대적 발전 양상을 파악하는 평가점이다. 맞죠? 네. 근데 만약에 행정 조직이라고 하면 이건 될 수 있어요? 없겠죠? 종축 조직의 발전 기업을 뜻하는 거죠. 자,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정 시기와 시대적 전반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건가? 이거는 시대사 분절법 관련. 시대사 분절법은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이거는 일종의 형식은 주제 중심으로 행정 조직과 비슷해. 근데 행정 조직과 다른 게 뭐냐면, 행정 조직은 하나만 파죠. 근데 이거는 이 하나 주제하는데 여러 가지 불러서 다 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점의 원을 불렀다고 보면 돼요. 점의 원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8세기 산업혁명을 보고 싶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산업혁명만 보는 것은 주제 중심 방법이야. 근데 18세기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그 산업혁명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생활 모습까지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네, 시대사가 되는 거죠. 시대사. 네. 근데 이 시대사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시간에는 알 수 있어 없어. 이거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에는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분절법도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뒤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선택한 주제와 관련 없는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을 들려줄 수 있죠. 한 곳만 뒤집답하니까. 한 곳만 뒤집답하니까. 그래서 답은 기획, 디귿, 니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 말처럼 흔한 역사교육 내용 중심 방법의 장점, 단점, 의미, 특징을 꼭 기억해야지 이거 풀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실 때 검은책 내용도 꼭 보세요. 이 검은책 내용도 상당히 예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에 넘어갈까요? 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 잠깐 지금 몇 시야? 28분이니까 좀 쉬었다 하죠.